자, 그 다음에요. 자산가치 조정폭이,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자산가치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그 한 게 뭐냐면요. 자, 재수가 좋아가지고 S공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팬데믹 이전 상태로 통화정책이 복귀가 됐습니다. 복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산가치, 제가 그랬잖아요. 현실적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근데 그 가능성을 놓고 계산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줄어드느냐? 총 자산은요 2600조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2600조 정도가요. 가계 부동산 자산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한 1270조 정도가 줄어듭니다. 아니, 부동산 자산은요. 주택가치가 지금 현재 한 6500조 넘는데요. 주택가치에 관심이 많을 텐데, 최대 그러니까 한 2200조에서 최소로 잡아도 1057조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전망이 이거 나와요. 통화정책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고 할 때요. 팬데믹 이전 수준. 그러니까 그거가 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잡아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고 전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수천조 원씩, 아까 이 부동산에서 수천조 원씩, 주택가치 같은 경우도 최소 가장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비현실적이지만 1100조에서 한 2200조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가치도. 이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주택가치를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요. 자, 그런 점에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오늘 짧게 하고 싶었는데. 자, S공포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이미 진행 중이라 그랬죠. 근데 D공포도 시작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D공포는 어떠한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자, 부동산 구입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구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대출을 끼워서 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입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예상되는 이익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수요에는 그러니까는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함으로써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금 상환 비용이 증가하니까는 그걸 처분하고 싶겠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도 그러니까는 증가하는 압력으로.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담보 가치가. 그렇죠? 10억짜리가 8억이 되게 되면은 10억을 기준으로 한 7억을 은행에서 최대 빌려주는데 LTV가 70%라면요. 8억에 대한 70%면 7, 8이 56, 5억 6천 분이 그러니까는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요.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팔려고만 하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실종되게 되면요. 부동산은 주식이나 이런 증권보다도 현금화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성이요. 지금 뭐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라 그러죠. 유동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현금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이 더 추가하라, 빨리 처분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처분하시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되죠. 현금하기 힘들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 하락 압력이, 이게 가다 보면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는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요. 예? 줄어들지요? 그렇죠? 소득이 줄어들고, 예? 경기도 침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급 증대 압력은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위축되죠. 갈수록 그러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요런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요?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디플레이션 생길 때 초기에
이런 모양이 일본에서도 생겼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게를 그러니까는 딱 1번부터 100번으로 쫙 줄 세웠을 때 중간 가게 50번째 있는 가게,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중간 가게가 주택 가격이 한 중간에 끼어 있는 가격을 구입할 때 그 부담, 주택을 구입하면 되게 대출을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한이 그 중간 가구의 소득의 한 25%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 이거예요. 소득의 한 25%까지 원리금 상한이. 그것을 100으로 놨을 때, 그걸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한 25% 정도가 원리금으로 상한해야 된다고 할 때요. 근데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에 얼마냐? 서울 같은 경우 204%라는 얘기입니다. 204%라는 얘기는 뭐예요? 25% 곱하기 204% 하게 되면요. 얼마가 나옵니까요? 54% 정도. 소득의 54%를 원리금 상한에 갚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중간 가게가요. 소득의 54%를요. 아니, 52%를요. 예?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분기야. 1분기는 뭐냐면 3월까지죠. 근데 4월달, 5월달, 6월달에 4월달은 건너뛰었지만 5월달, 6월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렸죠. 2번이요. 예?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5월달, 6월달에요. 아니죠. 3월달 쉬고 4월달, 5월달 올렸었죠. 4월달, 5월달이요. 그렇죠? 4월달, 5월달에 금리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였습니까? 0.5% 더 올렸잖아요. 그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하여간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1분기 기준으로 소득의 중간 가게 같은 경우 소득의 52%를 그러니까는, 예? 전체 소득의 나머지 48% 가지고 소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팬데믹 이후부터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예?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사고 그러다 보니까요. 경기도도 비슷해요. 경기도도 굉장히 빠르게, 경기도는 조금 낮지만 경기도도 굉장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죠. 주택 거래량이. 전체는 뭐냐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를 합쳐서 전년도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46%. 이거는 그러니까 저 연립주택 이런 거 다 개인주택 포함해서 한 거고요. 아파트만 보게 되면 3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고 32%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2019년 1월달부터 5월.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2021년은 크게 증가했잖아요. 파란색이 뭐냐면 전체 전국이고, 뭡니까? 전체 주택이고, 주황색이 뭐냐면 아파트만이에요. 아파트만. 예? 근데 20년, 21년은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거래가 막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잖아요. 부동산 투자가요. 그 48만 건, 47만 건 막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이게 급감하고 있죠. 급감하고 있죠? 아까 그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 미만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6월달 보게 되면요. 지난해 6월달에 비해서 서울에 그러니까 아파트는 27%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달에 27%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4분의 1 정도요. 예? 경기도도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도 30%까지 줄어들었어요. 아파트는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 때 초기 이게 이 신호들이에요. 거기다가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한국은행이 내는 게 있죠. 금융 취약성 지수는 소위 말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예? 주택 가격이 너무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너무 올라갔다거나, 이게 그래서 거품이 끼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부실화될 수 있다 하는 거를 가게에서 계산한 겁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세계 지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금융 취약성이 심한 것을 100으로 놨을 때, 근데 이미 지난해 3분기에 10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은 너무 올랄 대로 올랐다 이겁니다. 예? 거품이 그러니까 꺼지기 상태로 이미 그러니까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에 있어서 주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느냐? 한 545조 원 정도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건 아까 앞에 배치했던 건데 뒤에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이제니까 초기 신호들이 이제니까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나 대차 대조표 침체로, 소위 말해서 일본이 겪었던 거, 아니면 30년대 대공황에서 겪었던 것 같은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 이런 겁니다. 예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아까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거랬잖아요. 자산이 10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뭐 주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가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자산이 10억인데 이 자산을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량입니다. 저량. 자산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모은 거란 말이에요. 예? 10억이란 것을요. 여기에 자기 돈이 3억 있고 은행에서 아주 최대로 모아서 7억까지 모았다고 합시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어. 얼마로? 8억으로. 심지어는 6억으로까지만 하락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8억, 6억으로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준 돈 7억을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6억까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집을 다 정리해도 7억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언더워러, 영어로는 언더워러, 물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하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은행은 그러니까 10억을 기준으로 7억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한 70%를. 근데 8억으로 하락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7이 49에서 4억 9천만 원만 빌려주죠. 그럼 나머지 빌려준 돈 2억 1천만 원은 상환하라 그러죠. 그걸 마진콜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6억까지 하락하게,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자산하고, 자산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결국 뭐냐면, 부채를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집을 매각하든지, 매각해서 그러니까 그걸 갚든지, 아니면은, 초기에는 그러니까는, 초기에 조금 떨어졌을 때는,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 상환을, 부채를 상환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소비가 축소가 됩니다. 소비가 축소가 되죠. 그럼 경기가 둔화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매각을 한다면 자산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요.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가 축소되게 되면 투자와 고용이 이축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부채가,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그러니까 8억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또 6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또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이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갈수록 소비를 못할 게 아닙니까? 소비를 못하면 물가가 안 재르니까는 소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즘 인플레가 심하니까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러죠?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소비 안 해요. 소비 안 해서 생긴 거고요. 왜 안 하겠습니까? 좀 지나면 더 싸지는데 왜 지금 소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소비 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안 하죠. 그럼 기업에 재고가 쌓이고 기업은 투자할 필요가 없죠. 생산할 필요가 없죠. 고용을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 고용을 줄이죠. 실업이 증가하죠. 그럼 가계의 소득이 또 가라앉죠. 소비가 줄어들죠. 이런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이에요.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요, 유럽이나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 이후에 이 디플레이션 조짐이 있어가지고 돈을 막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막 공급한 거예요. 억지로 물가 올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 돈을 그렇게 대규모로 안 찍었으면은, 유럽 중앙은행이나 연준이 돈을 안 찍었으면요, 미국이나 유럽도 이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일본은 근데 그렇게 찍어댔어도 이게 빠진 거예요. 돈을 이렇게 찍어댔어도. 예? 빠진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요? 기업들 섞어, 일본 기업도 과거에 제가 일본 다룬 거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자,
유가증권 시가총액 이게 뒤에 앞에 배치되는 뒤로 다시 왔네요.